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무역합의 이행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천연자원,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상호관세를 0%로 조정하고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난 7월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식 문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국내 증시 거래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코스닥 합산 월별 일평균 거래량이 최근 2달 사이 29.6% 감소했으며 특히 8월의 감소 속도가 더 가팔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AI 수요 급증에 힘입어 3분기 매출, 이익 모두 시장 전망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AI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하며 성장세를 주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브로드컴이 맞춤형 AI 칩을 앞세워 향후 엔비디아 지위에 도전할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다고 평가합니다. 포스코그룹이 국적해운사 HMM 인수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3일 PwC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 등과 자문 계약을 맺고 검토단을 꾸렸으며 철강 2차 전지에 이은 그룹의 새로운 미래 사업으로 해운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였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올타임 하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다만 경제 지표는 다소 혼재됐습니다. 서비스업 지표는 호조를 보였지만 반대로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부진함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이걸 낙관론으로 해석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말에 나오는 고용 지표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내용들 함께 점검하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AI 시장에서는 역시나 인재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죠. 그런데 xAI에서는 CFO가 사임을 하면서 회사 내부적으로 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들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겠고요. 추가적으로 다음 코너로는 대따바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스코가 HMM을 인수한다라는 단독 뉴스가 함께 보도가 된 상황인데요. 철강에서 물류까지 밸류체인 단이 완성될 수 있을지가 가장 주된 포인트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나왔던 소식이긴 한데요. 그때마다 포스코 측에서는 아니라고 선을 좀 그었던 상황이라서 이번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차이점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지표상으로는 고용 둔화가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로 판단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5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머스크 화해이고요.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테슬라의 CEO인 머스크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짚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 CEO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복당에 대한 이야기까지 꺼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둘 다 그 필요에 의해서 다시 이제 뭉치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동안 결별했던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사를 보내면서 관계 회복에 나섰습니다. 단순한 인물 평가를 넘어서 이제 정치적이라든가 경제적이라는 담은 발언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나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제 저녁에 어쨌든 셀럽 라디오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스콧 제닝 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토크쇼를 하는 이런 프로인데 이 자리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를 두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칭찬을 하는 건 약간 뭔가 의미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머스크가 현재 틀린 방식으로 선을 넘은 적도 있지만 자신에게 약간 도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건 중요치 않다. 지금 내가 이제 머스크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이제 두 사람 관계는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초반에 어쨌든 아름다운 법안을 시작하면서 그 법안과 서로 이견이 있으면서 거의 갈라쓰다시피 했고요. 이후에 정책적 이견이라든가 갈등으로 인해서 결별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번 발언은 화해 제스처를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고용 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불안합니다. 어제 이제 뭐 지표가 좀 나왔겠지만 예상보다 이제 일자리나 일 취업이 상당히 좀 불안했던 거죠. 원래 이제 10만 자리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걸 7만 자리 정도 수정했는데 그거보다도 절반을 살짝 넘기는 그런 수준으로 고용 수준이 이루어질 정도로 이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동맹 신호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지금 매그니피션트 7 중에서 가장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 나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도 이제 각각 주가 알파벳이 그 전날은 알파벳이고 어제는 아마존이 급등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AI주 관련된 것들을 하면 그게 상당히 많이 뜨고 있는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을 들이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인력들이 대거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윈윈할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마지막으로 이번 발언을 통해서 갈등을 끌내고 이제 포용 정치를 하면서 내년도 중간 선거를 준비하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트럼프와 머스크 사이가 좀 좋지 않았다가 최근에는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합치려는 듯한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이전처럼 다시 손을 잡고 사이좋게 지내게 된다면 경제적으로도 혹은 정책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상당히 이제 머스크가 독자적으로 이제 아메리카 창을 이제 창단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창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돈도 많고 뭐 인프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막대한 자금 조직, 전국대의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게 뭐 돈은 많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어떤 전국 단위 네트워크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선급 영향력을 확보해야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당 구조 제도가 계속 미국은 해왔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실험적으로 해봤지만 그동안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공화당으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이미 구축된 플랫폼이 있죠. 정책 플랫폼과 지지층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폭스뉴스라든가 뉴스맥스라든가 이런 매체들도 이제 지지를 해주실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머스크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복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전에도 그랬겠지만 신당은 아마 약간 뭔가 합의하기 위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이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신당보다는 공화당 내에서 역할을 찾는 쪽으로 현실적으로 방법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이나 경제 분야에서 엄청난 시너지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산업 육성에 관해서는 뭐 크게 이제 발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전기차, 우주산업, 인공지능, 에너지 분야는 다 신사업입니다. 일론 머스크밖에 할 수 없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이걸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지금 AI를 주고 있는 오픈 AI도 초반에는 일론 머스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일론 머스크는 뛰어납니다. 식견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스페이스X를 일찍이 인수를 해서 민간 기업을 해서 이 부분을 재생 로켓을라는 걸 발견을 해서 어쨌든 그 사업을 발전시켰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시너지가 덮여지면 정부 정책만 더해진다면 아마 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경제 성장이 지금 내러티브가 좀 필요합니다. 서사가 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합니다. 너무 강력하게 뭔가를 물어붙이고 거칠다는 표현이 계속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미국 경쟁의 제도하게 머스크의 어떤 불쏘시개가 좀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혁신 이미지가 더해지면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 확장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끌어올 수 있는 정치적 내러티브라든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마 일론 머스크에게 이 부분이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연계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이라든가 제조업이라는 회기 전략이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계획과 맞물려 있는데 이게 이제 반중 공급망이라는 우주 협력에서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이 파트너로서 일론 머스크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 부분이 정책 연계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지금 대법원에 상당히 많은 어떤 행정명령이라든가 어쨌든 이 비상사태의 어떤 조치 가능한 것들이 걸려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온다면 이런 것들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힘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전에 머스크가 회사 경영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올랐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텐데요. 이번에 다시 좀 손을 잡고 복당까지 하게 된다면 주가에는 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는 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XAI 핵심 인재 떠나다이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XAI의 최고 재무 책임자, 그러니까 CFO가 회사를 좀 사임하고 떠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안에서는 잇따라 사임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모습도 나타난다는데요. 어떤 뉴스일까요? 이 인물이 좀 중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핵심 인력들이 이제 개발 인재였다면 이분은 자본을 담당하는 CFO라는 게 약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단순한 재무 관리자가 아니라 자금 조달이라든가 투자 전략이라든가 기업 신뢰를 책임지는 전반적인 IR을 다 책임지는 핵심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임은 단순한 이제 시장에서의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그 전에 뭐 개발자 한두 명이 떠나거나 이런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서 이게 약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XAI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측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좀 우려에 섞인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몇 달 사이에 이제 XAI 내부 임원들이 연이어서 사임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전략 측면에서 이견이라든가 뭐 조직 문화에 대한 리더십이 주된 겁니다. 이유는 뭐 자기가 좀 더 편하게 쉬고 싶다, 가족에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다른 곳에 취업을 하거나 이런 걸 모습을 볼 때는 이런 것보다는 아마 경영 전략에 대한 이해라든가 조직 문화에 대한 약간 리더십에 대한 반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XAI는 지난해 이제 창립한 이후에 어쨌든 빠른 속도 성장을 하고 오픈 AI라든가 뭐 그룹 딥마인드와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이라는 것도 만들어내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주도하면서 많은 이탈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어떤 투자를 하실 때는 뭔가 좀 이견이 좀 있고 약간 신호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 불안전에 대한 신호가 좀 있을 것 같고 리더십은 계속 리스크는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뭐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게 어쨌든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데 테슬라로 이게 불똥이 튀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족한 자본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뭐 엑스에 계속 자본이 들어가는데 부족하면 이게 어쨌든 뭐 테슬라라든가 스페이스X, 원래 스페이스X가 테슬라나 이런 데도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XAI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아마 투자의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리스크일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상쇄할 수 있는 뭔가 대책 마련을 정확하게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XAI를 비롯한 AI 기업에서 연이은 좀 인재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XAI라는 기업은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상황이죠. 특유의 리더십이 정치와 기업들의 운영에 있어서는 어떤 장점과 단점을 좀 가지고 있는 걸까요? 강력한 CEO의 리더십의 장점은 뭐 그런 것 같아요. 과감한 의사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런 어쨌든 베그니피션트 같이 어떤 성장 기업, 뭔가 계속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에서는 정말 이런 스타 플레이어 CEO와 강력한 CEO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속도전으로 이제 전기차라든가 우주산업, 인공지능에서 혁신을 이끌어왔습니다. 이게 또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정치적으로도 이제 기존의 질서를 흔드는 아젠다를 던지면서 이제 대중들에게 사로잡아 왔는데. 그 비전이라는 게 거의 천재적에 가깝고 사실은 다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안정을 추구해서는 도저히 하지 못할 화성 이주라든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혁명 같은 이런 정말로 이제 혁신적인 것들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투자자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또 정치적으로 메시지로는 새 질서를 만든다는 이미지로 오면서 이제 주가를 부양하고 투자를 유도했었는데 반대로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또 강점도 있습니다. SNS에서
대중소통 능력도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론 머스크만큼 메시지가 강하고 자신에게 SNS를 잘하는 어떤 또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해명을 해주고 발언 쏟아내기도 합니다.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인을 저격하면서도 정치인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한계도 좀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급진적이고 강한 스타일이고 부러뜨려야 되는 약간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휘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게 되고 지나친 독단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타협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한편에게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다음에 전략의 일관성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계속 가겠다라고 그냥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 일론 머스크가 이게 갑자기 아닌 것 같다 생각하면 완전히 틀거나 그 사업을 접는 경우도 많습니다. 빠르게 아이디어를 내꺼내거나 실행 과정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당의 리더십 밑에서 따라갈 때 뭔가 계속 당황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이견이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강한 메시지가 열성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게 이제 그 양비론입니다. 한쪽이 있으면 한쪽이 안 좋다라는 생각도 있고 뭔가 이게 반대급부의 정반합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 세력도 동시에 강화시키는 어쨌든 양극화 효과를 분명히 낳습니다. 그래서 기업 운영 면에서는 규제 당국의 충돌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정치 쪽에서 대립하는 구도, 너무 갈등을 일으키는. 왜냐하면 지금도 오픈AI를 계속 괴롭히고 있거든요. 약간 악동 이미지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기업에는 좋은 느낌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혁신과 비전이 강력한 리더십이 앞설 경우에는 좋은 이미지를 하지만 동시에 약간 이게 비전을 제시를 잘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면 오히려 불안정성이나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반대편의 어떤 모습을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약간 야누스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머스크의 특유의 리더십 스타일이 정치와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까지 만나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구글 기술 빌린 시리이고요. 애플이 AI 검색 기능을 시리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애플은 AI에 있어서 약간의 뒤처짐이 좀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구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두 글로벌 IT 기업의 협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폐쇄적인 애플이 뭔가 계속 최근에 전략적으로 많은 부분이었는데 애플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강합니다. 자신의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독자층, 로열치를 강렬한 이 부분인데 문제가 뭐냐면 애플에게 가장 약한 건 사실은 AI라고 생각하시지만 AI보다 그 전에 더 약한 거는 쉬리입니다. 쉬리가 아니라 사파리입니다. 사파리 부분이 이제 웹브라우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코멧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AI 기반의 어쨌든 이 웹브라우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퍼플렉시티와도 이제 계속했고 오픈AI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퍼플렉시티에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덩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이즈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단순한 웹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대신에 인공지능이 직접 어쨌든 정보를 요약하고 전달하는 월드 날리지 앤서스 프로젝트를 이제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좋은 파트너 중에 하나 아니 뭐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어쨌든 이 기능은 어쨌든 시리를 시작으로 내년 봄에 지금 이제 17에 나오지 않습니다. 17엔 탑재가 안 되고요. 내년 봄부터 이제 iOS 26.4에 이제 탑재될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사파리랑 스포트라이트 같은 기능도 확장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쨌든 저가의 동침을 하게 되는 건데요. 애플은 자체 AI를 개발 중이고 어쨌든 뭐 사파리도 개발 중이지만 제미나이든가 구글보다 이제 크롬보다는 약합니다. 훨씬 약하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AI와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가 좀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바로 AI 사업을 하려면 파트너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1년에 어쨌든 200억 달러 이상을 주는 어떤 파트너 중에 하나죠. 구글 쪽에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서 같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색 엔진을 넣어서 수많은 결과를 고르는 시대, 이 시대에서 AI에 맞는 상황을 답을 찾는 게 아마 제미나이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애플이 이제 구글을 협력을 통해서 시리에다가 AI 검색 기능을 넣는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애플은 이제 자체 AI 대신에 사실 구글 제미나이를 활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과 동일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배경도 궁금합니다. 구글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플을 좀 전에 말씀드린 전통적으로 하드웨어와 생태계 중심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구독형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수익 모델로 잡고 있는데
이렇게 어쨌든 여러 가지 뭐 로열티가 강한 적지만 강력한 로열티를 바탕으로 수익 구조를 내는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AI는 그런 것과 좀 다릅니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요. 정말로 얇지만 넓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플은 좁지만 깊게 가는 구조라면 이제 기본적으로 AI 산업이라든가 웹 브라우저 산업은 얇지만 넓게 가는 구조를 해서 로열층을 이제 해야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과점이라는 독점이라든가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이걸 바탕으로 해야 되면서 대규모 언어 모델 특히 이제 검색 데이터 기반의 AI에 오랜 기간 방대한 어떤 데이터를 축적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는 시간을 들여 자체 모델을 키운다는 게 좋은 매력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키운다고 해서 또 성공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것을 돈을 주고 사오자.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많은 것들을 양보하면서 같이 협력하는 게 좋고 효율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사용자 경험 같은 것들을 가져오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개인 보호 문제입니다. 애플이 정말 강력한 건 개인 보안입니다. 이게 애플을 암호는 뭐 몇십짜리 저는 뭐 4자리밖에 안 하지만 심한 경우에 몇십짜리, 30짜리, 40짜리까지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절대 못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윤리적 보안이라는 게 제기될 수 있는데 시리 같은 비서형 이 부분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하게 될 건 보안이 약간 약해질 우려성이 좀 있고요. 투명성과 통제 부분도 약간 이제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AI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모르게 됐고요. 이 부분이 다 있다 보니까 보안 리스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요것을 어떻게 이제 크롬과 구글과 같이 하면서 이제 해결을 하게 될지 제미나이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지가 아마 향후에 좀 더 많이 쓸 수 있는가 아니면 쓰지 않게 되는가 성공 여부를 가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애플과 구글의 협력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4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 보수 미디어 균열이고요. 미국에서 보수 성향 뉴스 채널인 뉴스맥스가 경쟁사로 두고 있는 폭스뉴스를 상대로 해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부터 먼저 살펴주시죠. 뉴스맥스가 폭스뉴스를 경쟁사라고 하는 건 본인들의 생각입니다. 미국에서는 폭스뉴스가 거의 넘버원입니다. 이 넘버원이고 거의 따라잡지 못한다는 게 이제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이즈로 보면 얼마 전에 배상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난해 대선이나 그 전 대선이 사실은 이제 그거라고 이제 이게 조작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금이나 이 보상금을 이제 내게 됐는데 이 사이즈에서 폭스뉴스가 이제 뉴스맥스 훨씬 더 능가하는 금액을 내게 되는 걸 볼 때 두 회사 사이즈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이제 뉴스맥스가 자신들은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발주자 중에 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폭스는 최근에 네트워크 전체에서도 거의 1위를 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어쨌든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지배력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복수 지역 내에서 폭스뉴스가 독점적 주의를 구축하고 있고 그 결과 뉴스개백스 같은 후발주자들은 거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광고를 하거나 중요 인사들 트럼프 대통령도 뭐 자기가 필요하다면 뉴스맥스를 이용한 적은 없거든요. 폭스뉴스 가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와도 인터뷰도 하게 되고 멜라니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사들이 폭스뉴스 가서 다 하게 되고요. 폭스뉴스가 이렇게 된 건 이제 이 오랜 역사와 이제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랫동안 미국의 보수층이라든가 이런 쪽과 이제 대표적인 언론으로 이제 자리 잡아왔고 최근 몇 년간에는 어쨌든 뉴스맥스라든가 원 아메리칸 뉴스들이 어쨌든 이 뒤에서 따라가면서 어쨌든 세력을 넓히고 있지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이 부분을 균열을 좀 내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뉴스맥스의 전략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법원에 상정이 됐는데 향후에 이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보수 언론들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고 이 부분에 만약에 판결을 뉴스맥스에게 유리하게 한다게 된다면 아마 이 부분이 시장 경쟁 구도에 작은 변화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폭스뉴스와 뉴스맥스 사이에 소송에 대한 내용들 함께 체크를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소송을 통해서 향후에 보수 언론들의 권력 지형은 어떤 변화가 좀 생기게 될까요? 제가 볼 땐 거의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가 좀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반독점으로 걸었어요. 폭스뉴스가 전체의 많은 것들을 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반독점 소송인데 보수 시장을 독점했다는 주장을 법적으로 인정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시청자들이 다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을 내시기가 쉽지가 않고 시장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지 핵심적. 그러니까 보수를
만약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보수 시청자인지 보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어쨌든 딱 뭐 어쨌든 뭐 구글이라든가 제미나이 이런 부분에 어쨌든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독점이라는 건 명확하지만 보수 시청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원이 전통적으로 방송 뉴스를 폭넓게 해석해왔기 때문에 뉴스맥스 주장이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볼 때 상징성이 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케이블이나 광고 시장에서 폭스뉴스가 압도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뭔가를 했다. 이러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건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다면 거대 방송사들이 어쨌든 특정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지위를 이용해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있을 것 같고 일부 지분도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게 장기화되거나 법정 여부에 여론전이 성과를 못 낼 경우에는 뉴스맥스가 오히려 당할 수도 있고 보수 진영의 분열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유의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뉴스맥스의 소송을 통해서 미디어 산업의 선례 전망은 좀 어떻게 되는지까지 살펴주셨고요. 이어서 마지막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하버드 승리이고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판사 앨리슨 버로우즈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유대주의를 핑계로 하버드 대학에 2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연구 지원을 중지한 것을 철회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로우즈 판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걸 지켜봤는데 어느 정도 얘기는 됐던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쨌든 하버드가 반유대주의 문제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것도 사실 증명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주장일 뿐이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예상한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버로우즈 판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세계 미국 대학의 겨냥한 이념적 공격이라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20억 달러가 넘는 어떤 지원금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행정부가 이제 연구 자금을 정치적 무기로 삼아서 대학을 압박한 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의 어쨌든 행정명령에 대해서 반발한 건 하버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이끌어낸 것도 물론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판결은 어쨌든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정치적 개입에 제동을 걸겠다는 거죠. 학문의 지원은 정치적 놀개와 별개다. 그리고 지금 하버드에서 일어나는 것도 정치적 논의와 별개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둘째로는 미국의 전통적인 민주주의, 학문적 어쨌든 자유수요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하게 비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 자금은 대학의 경쟁력의 핵심인데 정권에 따라서 만약에 좌우가 된다면 학문적 자율성이라든가 미국이 그동안 이끌어왔던 많은 부라든가 문화적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역할도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든가 법원이 최후 방어선이 됐다는 점에서 이것만큼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게 아마 그 판결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잇따라서 법원이 제동을 걸고 있는 것도 이것과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명령이라든가 뭐 비상사태에 대한 것들을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것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것도 이제 대법원 가서 다시 한번 더 이제 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버드 지원 중단 명령을 철회하라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전반적으로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고등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를 좀 줄 수 있게 될까요? 공화당은 최근 이제 대학 몇 년간 대학서에서 진보 성향이니까 반유대를 이제 비판하면서 연구 지원 압박을 해왔고 반면에 민주당은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공화당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 증당보다는 간접 규제라든가 정치적 캠페인으로 아마 더 압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전략은 분명히 바뀔 겁니다. 바뀌게 될 거고요. 어느 정도 이제 행정부는 안 바뀌지 않겠지만 공화당의 기조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게 분명한 메시지고 내년도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원과 하원이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다수당이긴 하지만 앞서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고요. 반대로 민주당은 어쨌든 이번 사례를 근거로 학문 자유와 보호를 교육교육에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 하버드 선례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체가 정치 권력에 대한 이런 부분은 아니라 고등교육까지, 그러니까 초, 중, 고 이 교육까지도 이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어떤 판결은 하버드를 넘어서 모든 대학이 어쨌든 연구라든가 정치적 압박에 독립성을 주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2억 달러에 합의했던 콜롬비아라든가 다른 브라운 대학이라든가 많은 대학들이 아마 이것들을 좋은 선례로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대학들 안에서도 좋은 선례로 기억할 수 있겠다라는 마지막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제 키워드 5가지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댓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반등의 핵심은 결국 이나노 램프업 속도에 달려 있음이라는 댓글이고요. 최근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 인텔까지 모두 이나노 이하에서 초미세 공정에 있어서 경쟁의 속도를 좀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누가 빨리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빅테크 기업들의 수주를 따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위주로 살펴본다면 지금 기술은 어디까지 좀 와 있는 상태일까요? 네, 삼성은 이미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3월 화성 캠퍼스에는 국내 최초로 하이 NA EUV 장비를 들여왔는데요. 네덜란드 ASML이 만든 이 장비는 한 대 가격이 무려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 연간 5대에서 6대밖에 생산되지 않아서 업계에서는 이 장비가 전략적 요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장비는 이나노 이하 초미세 회로를 새기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장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반도체를 더 작고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라서 누가 먼저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쓰느냐가 곧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삼성은 이 장비를 실제 공정에 적용하면서 추가 반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TSMC도 같은 장비를 확보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수율 안정화일 건데요. 장비만 들여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공정에 녹여내서 안정적으로 양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삼성은 업계 최초로 GAA 공정 전환을 경험을 했던 만큼 이번에도 빠른 램프업을 통해서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누가 먼저 안정적인 양산 체제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4세대 AI 반도체 시장 그리고 글로벌 고객사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가게 될 겁니다. 네, 하이 NA EUV라고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EUV 장비보다 더 큰 개구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해상도가 높아서 초미세 공정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더 좋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과 관련한 기사는 아마 보셨겠지만 사실 TSMC가 지금 70%를 최근에 돌파하게 되면서 삼성전자랑 격차가 더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 격차를 어떻게 하면 좀 좁혀나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TSMC와 삼성전자의 격차가 좀 더 크게 벌어진 모습인데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TSMC의 점유율이 70%를 넘었고요. 삼성전자는 7%대에 머물렀습니다. 1년 전보다 격차가 더 커지게 되면서 두 회사 간의 차이는 60%포인트가 넘게 됐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밀리게 된 건 단기적으로는 TSMC의 대형 고객사 물량이 크게 늘어났던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삼성도 여전히 반전 카드를 쥐고 있는데요. 테슬라와는 23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계약을 맺었고요. 애플 이미지 센서를 미국 오스틴 공장에서 새롭게 생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닌텐도 신형 스위치 2 물량도 호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수주들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매출에 조금씩 잡히게 되고 본격적인 효과는 연말이나 내년에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TSMC가 내년부터는 첨단 공정 가격을 5에서 10%가량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삼성전자 쪽으로도 눈을 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에 삼성은 이번을 반격의 기회로 다시 한번 노려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삼성전자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두 가지 키워드가 이 파운드리랑 HBM 쪽이었죠. 일단 파운드리 쪽에서는 테슬라, 애플까지 수주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숨통은 좀 트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나머지 한 가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 HBM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두 분기 연속 삼성전자를 앞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략도 이쪽에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대응에 나서고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HBM 시장은 그래도 확실히 SK 하이닉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2분기 점유율이 62%까지 올라간 반면 삼성은 17%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은 HBM3 인증이 늦어지게 되면서 공급 시점이 밀렸었고요. 그 사이에 SK 하이닉스가 빠르게 물량을 내놓으면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차세대 HBM4인데요. 최근 엔비디아가 HBM4 샘플을 대량으로 요청을 했고 삼성은 최신 일시 공정을 적용해서 샘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BM4는 데이터 입출력 단자가 2배로 늘고요. 발열 관리가 좀 까다로운 만큼 초기 수율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내년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셋인 루빈에 삼성전자의 제품이 들어갈 가능성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은 동시에 HBM3 전략도 놓지 않고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부 고객사 수요에는 HBM3를 공급하고요. 또 HBM4로는 기술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만약에 HBM4 수율 안정화가 더 빨리 이뤄지게 된다면 단숨에 점유율도 회복할 수가 있고 혹시나 변수가 생기게 되더라도 HBM3 납품으로 시장 입지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삼성전자의 HBM4 샘플과 관련해서 마지막 물량이 생산에 돌입했다라는 기사도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HBM 같은 경우에는 D램을 위로 이렇게 적층해서 쌓는 구조로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D램에 대한 가격 전망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한테는 이러한 내용이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HBM 생산이 늘게 되면서 범용 D램 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HBM4 샘플 제작에만 매달 10,000에서 20,000장 수준의 웨이퍼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서버용 DDR5 가격은 4분기에 기존 예상보다 8% 이상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C와 모바일용 DDR5 가격도 모두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이 흐름을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HBM4 생산 능력을 월 6만 장으로 늘리면서 이제 HBM 경쟁력은 물론이고요. 줄어든 D램 생산 덕에 가격 상승 효과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HBM 관련해서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메모리 전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엔 그런데 DDR4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전에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중국 쪽에 있는 캠브리콘, 이 팹리스 기업이죠. 캠브리콘에서 매출이 YY 대비해서 4,000% 이상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는 저사양과 관련된 칩은 중국 쪽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의 H20과 비슷한 성능을 가진 칩을 만들려면 아무래도 DDR4 같은 칩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격 상승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댓글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댓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댓글입니다. 유엔도 인정했는데 SEC는 언제? 라는 댓글이고요. XRP가 최근에 시총이 1,700억 달러 선을 다시 회복을 하면서 테더를 제치고 글로벌 코인 시장에서 지금 3위 자리를 탈환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움직임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최근 XRP가 오랜만에 3위 자리를 다시 가져왔다는 소식이 어제장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시총이 1,600억 달러 초반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테더에 밀렸는데요. 사실 어제 기준으로는 1,7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테더를 근소하게 앞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해서 리플이 다시 한번 테더에게 좀 밀리게 되면서 4위를 차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과거를 봤을 때는 XRP가 테더를 넘어설 때마다 알트코인
기관들이 함께 올랐던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와 7월에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게 된다면 알트코인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신호로 투자자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유엔도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뉴스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유엔 자본개발기금이 최근 웨비나에서 리플과 스텔라를 국제 결제 인프라의 핵심 기술로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글로벌 송금 시스템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로 리플의 블록체인을 인정하게 된 건데요. 이 결정은 두 가지로 연결이 됩니다. 우선 실제 결제 네트워크와 금융 파트너십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요 결제 기업들이 수수료와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XRP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도권 채택이 늘어나게 되면서 ETF 승인 가능성과도 맞물려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는 15건 이상의 알트코인 ETF 신청들이 계류 중인데 이 가운데 XRP 현물 ETF 승인 여부가 10월쯤에는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만약 관련 ETF들이 한꺼번에 승인이 된다면 기관 자금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 수가 있고요. 가격은 $10에서 최대 $16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인정과 ETF 승인 기대감이 동시에 맞물리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리플이 제도권으로 한 발 더 들어섰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0월쯤 판가름이 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만약에 승인이 되게 된다면 기관 쪽, 그러니까 큰 손들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폭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건 사실 가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상방에 대한 룸을 어느 정도로 좀 보고 있을까요? 네, 지금 XRP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해서 딱 2.8달러 선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등락을 반복하면서 조정하는 흐름이 받아지고 있는데요. 숨고르기 장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2.74달러가 지지선이고요. 3달러가 중요한 고비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3달러를 안정적으로 넘기게 된다면 3.36달러까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현물 ETF 승인이나 금리 인하 같은 재료들이 겹치게 된다면 얘기가 더욱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0달러 돌파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라는 전망들이 시장에서 점차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경우가 그동안 참 많았습니다. 또 최근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대형 지갑들이 XRP를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결국 앞으로 XRP의 향방은 크게 세 가지에 달려 있는데요. 이 유엔의 공식 인정 여부, 그리고 SEC의 이 현물 ETF 승인 여부, 그리고 앞으로는 글로벌 자금 유입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등락이 조금 크긴 하겠지만 제도권 채택이 확대가 된다면 실사용 가치가 커지고 XRP 가격에도 힘이 더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코인도 다 그렇긴 하겠지만 제도권의 편입이 얼마나 빠르게 되는지 그리고 되고 나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함께 쓸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댓글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댓글입니다. 철강왕이 이제는 해운왕까지 노리네라는 댓글이고요. 이제 어제 단독 뉴스로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포스코 그룹이 HMM 인수에 나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현재 제기가 된 건데요. 원래 기존에 포스코 그룹이 하고 있었던 철강과 2차 전지 그대로 하면서 이제 해운왕까지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포스코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어제 들려온 단독 보도에 의하면 포스코가 HMM 인수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3일 PwC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 같은 외부 전문가들과 자문단을 꾸려서 지금 현재 사업성 검토를 진행 중인데요.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긴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살펴보면 철강은 정체가 되고 있고 2차 전지 소재도 기대만큼 성장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특히나 매년 3조 원 넘게 들어가고 있는 물류비가 좀 큰 부담으로 꼽혔는데요. 포스코는 원료인 유연탄과 철강제, 배터리 소재까지 전 세계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그룹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만약에 HMM을 이번에 품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게 되겠죠.
원자재 조달부터 완제품 수출까지 물류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크게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H&M은 현재 컨테이너선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벌크선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의 사업 방향과도 잘 맞는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물류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 노이즈가 됐던 부분은 그 지분을 어떻게 인수하는지 그 방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H&M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산업은행이랑 해양진흥공사가 같이 최대 주주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런 걸 어떤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까요? 네, 현재 H&M의 최대 주주는 산업은행이 36%, 그리고 해양진흥공사가 35%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 가운데 산업은행 지분 인수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해양진흥공사 지분까지 한꺼번에 사들이기에는 좀 부담이 큽니다. 마침 H&M은 지금 자사주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약 2조 원대, 지분율로는 8% 정도인데요.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가진 지분을 대거 청약을 하면서 이번 거래가 끝나게 되면 두 기관의 지분율은 조금 줄고 일정 부분의 자금도 회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포스코 그룹이 산업은행 지분만 인수를 하더라도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진흥공사와 공동 경영체제를 꾸려가는 시나리오가 지금은 유력한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자금 여력도 충분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보유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만 7조 원이 넘고 산업은행 지분 가치 역시 비슷한 7조 원 수준입니다. 즉 인수에 필요한 실타는 이미 확보해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번 인수 구조가 과거보다는 단순해졌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지난 매각 때 발목을 잡았었던 영구채 문제는 올해 3월 모두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없어졌고요. 자사주 매입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거래 구조는 한층 더 깔끔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절차상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과거보다는 훨씬 빠르게 인수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좀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던 스토리긴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포스코 쪽에서는 아니라고 좀 선을 그었던 상황이고 다시 한번 좀 뉴스가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후속 기사 통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포스코가 지금 나온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사실상 해운 업계에서 판도가 굉장히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인수가 되게 된다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일단 이번 인수가 성사가 된다면 산업 전반에는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입장에서 살펴보면 가장 큰 효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철광석이나 석탄 같은 원자재를 벌크선으로 직접 들여오고 생산한 철강제와 배터리 소재는 컨테이너선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철강부터 배터리 그리고 해운까지 아우르는 토탈 밸류체인이 완성되는 거고요. 해운업 전체로 봤을 때도 의미가 큽니다. 포스코가 최대 주주가 된다면 H&M은 사실상 첫 민간 국적 선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머스크나 MSC 같은 글로벌 선사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초대형 플레이어로 도약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진짜 주인이 생기게 되면서 책임 경영 체제가 확립된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제도 분명합니다. 우선 정부가 원칙으로 하는 공개 경쟁 입찰 절차가 남아 있고요. HD 현대나 한진 같은 다른 후보들도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해운업 자체가 글로벌 경기와 운임 변동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출렁이는 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 경험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관건입니다. 여기에다가 H&M 본사 이전 문제, 특히나 부산 이전 논의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가 있어서 지역과 산업계 이해관계 조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단독 뉴스로 보도가 된 상태라서 후속 기사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인수를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전략적인 매수보다는 관망이 조금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 번째 댓글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김고은 앵커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일장 이슈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타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3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관련해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나왔었죠. 일단 서비스 업황 쪽으로 좀 호조가 나타나면서 낙관론이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둔화 포지션으로 좀 잡고 있으니까요.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인데 고용 둔화로 인해서 금리 인하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연동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어떤 흐름으로 가지게 될지 본격적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제 시장도 좀 복기를 해봐야겠죠.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코스피 3,200포인트 선 다시 좀 터치를 하면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8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진짜 돌아오게 된 걸까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박스권의 탈피 흐름을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기대감이 생긴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3거래 연속으로 코스피에서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즘 시장 분위기 어떻게 좀 파악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도 어저께 3,200포인트를 과연 복구를 할까라는 좀 고민을 했는데 장중에 잠깐 터치했다가 한 3시 넘어서는 또 다시 3,100 한 70포인트로 좀 떨어졌다가 결국엔 장 막판에 이제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가 좀 세지면서 3,200포인트를 딱 찍고 끝났는데요. 아마 오늘 시장도 좀 일단은 강세로 오전에는 좀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 플레이를 좀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뭐 냉철하게 보자면 외국인들이 현재 뭐 계속해서 연속 순매수 행세를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금액의 규모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는다라는 점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게 지금 시장에 뻔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도주라는 게 많이 좀 실종이 돼 있어요. 그렇다는 시장은 결국에는 3,150포인트에서 3,250포인트 단기 박스권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지나고 나면 한 달 정도 후에는 이제 정말 명절이라는 긴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나라 시장의 계절적인 특성으로는 긴 연휴 전에는 시장의 힘이 좀 빠지고 약간 흐지부지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한 9월 15일 정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났던 종목들은 15일 이후에는 약간은 현금을 보유하시면서 연휴 이후에 시장을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을 앞두고 이제 9월장인데 아무래도 10월에 긴 연휴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안에서의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났을 때 현금화하는 전략들도 필요할 것이다라는 코멘트 해주셨으니까 이 점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슈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와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 관련해서 27.5%를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자동차가 이렇게 관세율이 낮아지게 된 건데 사실상 우리나라 입장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아직까지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좀 명확한 뚜렷한 방향성은 좀 없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완성차 쪽으로 계속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그다음에 이 자동차 관련해서도 관세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어저께 일본 행정부가 넘어갔다라는 건 저도 뉴스로 좀 봤고 그게 이제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제 서명을 하고 도장을 좀 찍으러 넘어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일단 우리나라도 구두적으로는 15% 합의를 봤기 때문에 약간의 불확실성은 있지만 뭐 우리도 일본을 따라서 결국에는 행정명령 서명을 좀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아마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눌림폭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뭐 저는 오히려 계속해서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뷰를 드린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15%라는 관세는 맞지만 지금 수출할 때마다 25% 관세를 무는 건 맞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수출 데이터를 본다면 자동차의 수출 데이터는 굉장히 굳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북미 쪽에 대해서 수출량이 상당히 줄어든 거는 팩트는 맞습니다만 결국엔 유럽 쪽과 동남아시아 쪽, 특히나 중동 쪽에까지도 중고차를 좀 많이 판매를 하면서 현대기아차의 기술력은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 자동차 판매 점유율 지표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물론 당연히 도요타라는 정말 큰 별, 도요타가 당연히 1위기는 한데요. 바닥에서부터 정말 현대기아차가 벌써 글로벌 3위 점유율까지 올라갔다라는 건 저는 앞으로도 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좀 지루하실 수는 있는데요. 결국엔 주가는 안 가더라도 현대기아차의 장점이 뭐냐? 결국에는 고배당률, 배당이 좀 높은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현재 금리 인하기를 또 짚어지게 된다면 고배당 주에 대해서도 또 관심이 장 후반에, 그러니까 연말에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완성차 관련해서 좀 우려사항은 있습니다. 일단 관세 리스크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수출 이 관세 유예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 안에서의 펀더멘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점유율도 계속해서 좀 굳건하게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고배당주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도체 관련해서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브로드컴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이 AI 매출이 63%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의 거래에서 4% 급등하는 흐름까지도 가졌는데요. 역시 AI에 대한 모멘텀 계속 좀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이슈, 좀 전략도 우리나라 반도체 안에서도 좀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오늘 반도체 중심으로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시장은 아마 그렇게 되면 코스피는 코스피대로 괜찮고, 근데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은 좋겠죠. 왜냐하면 브로드컴이라는 회사 자체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뭐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네. 지금 에이직 반도체라고 하죠. 주문형, 맞춤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아마도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소부장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 얘기하면 1시간도 넘게 말씀을 좀 드리지만 네.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AI 쪽에 대해서 매출이 늘었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한 2주 전만 하더라도요.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AI 거품론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반도체, 그다음에 AI 고테크 기술주들 이런 종목들이 약간은 좀 떨어졌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현재 이거는 오픈 AI가 비상장 회사기 때문에 AI 거품론을 끌어들인 거고, 거기다가 본인들이 데리고 있는 유수의 인재들을 메타에 뺏기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거품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진행한 거다라는 게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브로드컴이라는 회사 자체는요, 반도체 실적에 대한 풍향계라고도 불립니다. 회계 기준 자체가 다른 회사보다 한 2개월 정도 앞서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아마도 브로드컴의 이 호실적에 힘입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순환매가 괜찮게 돌아갈 것 같다. 특히나 반도체에 관해서 집중을 해보자라고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반도체 안에서의 이 반도체 실적에 대한 풍량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호실적이 나온 만큼 앞으로 반도체 안에서도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부장단에서도 이렇게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소부장 안에서 조금 더 짚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일단 소부장 쪽에서는 지금 제일 안 간 게 장비예요. 네, 반도체 장비인데 네. 요거는 이제 약간 그 브로드컴이랑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산업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원래 키우고 싶어 했는데 고객사가 없다 보니까 파운드리 공장이 쉴 수밖에 없게 됐고, 공장 부지는 사놨는데 그 공장의 장비라든지 전체적인 섹션을 맞춰놓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테슬라라는 큰 고객이 들어왔고, 거기에 따라서 애플이라는 이미지 센싱 쪽에 대한 파운드리도 받아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을 본다면 소재나 부품 쪽보다는 일단 삼성전자가 발주를 해야 되는 장비사들에 좀 집중을 해본다면 오히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가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탄력이 좋은 종목들을 찝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9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서비스업 지표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호조로 나오면서 낙관론이 조금 더 퍼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고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둔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점은 계속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밤에 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고용 지표가 또 나오게 되죠. 비농업 부분에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일정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데이터 쪽으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0.25% 상승하면서 3,20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3,200포인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역시 심리적인 좀 지지선인 만큼 계속해서 이러한 이 주가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은 0.47% 상승했습니다. 80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네요.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투톱 일단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한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2.82% 상승하면서 27만 3천 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간밤에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가 있었죠. AI에 대해서 매출이 63% 급증을 하면서 역시 AI에 대한 모멘텀은 견조하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보합권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0.14%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요즘 계약 소식 관련해서 계속 좀 쏟아지고 있는 요즘이죠. 이 벤츠와의 규모 또한 15조 원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만큼 이 ESS 관련돼서 또 배터리 관련돼서의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이니까요.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2% 상승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는 좀 쉬어갔었는데 오늘은 1.18%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0.11%로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그룹주는 오늘 상승을 켜주고 있네요. 이 밖에 에코프로가 오늘 1% 조금 더 강한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는 거고요. 파마 리서치 1.16% 상승하고 있고 페트론까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바이오 종목도 오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되는데 리가켄 바이오도 1.2%, ABL 바이오도 오늘 5%의 시세 뿜어주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지금 임상 관련해서도 계속 소식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뇌 질환제 그리고 이 암학회 관련해서도 계속 좀 이슈가 있는 만큼 바이오 종목 안에서도 옥석 고르기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아침 상황이지만 수급 상황도 좀 짚어보자면 코스피가 지금 현재 기관에서는 매도세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침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한 만큼 시장 분위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지금 아침 상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일단 우리 예상한 대로 일단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좀 좋아지면 네. 전체적으로 지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뭐 얘기하셨다시피 3,200포인트를 현재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스피가 좀 월요일 날 하락하고 화수 목금 만약에 오늘까지도 상승을 한다고 해서 전고점이 3,3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냐라는 거를 좀 본다면 저는 아직은 그거는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뭐 7월 달이랑 8월 달처럼 뭐 급등하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보수적으로 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주도주를 갖고 있다면 그냥 기다리시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상대로 시장은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위주로 시장이 좀 움직여주고는 있는데 보시면 하이닉스는 한 3% 올라가지만 삼성전자는 거의 보합에서 0.1%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우리가 아침에 집었던 AI 쪽에 대해서 매출이 늘었다라는 건 결국엔 SK하이닉스의 HBM에 연동이 되고 삼성전자는 아직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퀄 테스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세를 좀 덜 받고 있다 정도로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특이사항은 뭐 반도체 얘기는 뭐 많이 드려서 할 말씀은 없고 일단은 조선 쪽이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저께부터 조선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은 좀 부정적인 시그널이 좀 잡히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냐면 조선의 대장주들,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배를 만드는 대장주들이 막 갔다가 거기에 낙수 효과를 따라서 조선 기자재라든지 피팅 관련된 종목들까지 막 올라간다라는 거는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조선 대장주들이 마지막 불꽃을 딱 켜고 나서 빠지는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기존의 주도주라는 건요. 내가 주도주로 올라갔다가 조선 기자재도 같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조선의 주도주들이 빠지면서 기자재가 올라간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론 쪽으로 뭐 2차 전지나 이런 걸 본다면 이제는 조금 마지막 불꽃을 좀 하고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오늘 조선주 떨어지는 거를 장 막판까지 조금 집중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추가 질문을 하자면 사실 그래도 상반기에 계속 주도주였고 관련해서도 이제는 마스가 프로젝트도 계속 좀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마지막 불꽃을 터뜨리고 빠지는 상황이라면 지금은 현금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건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게 100% 맞는 얘기는 아닌데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조선의 대장주들이 같이 빠지면서 기자재가 올라가고 네. 원래는 같이 올라가야지 맞거든요. 아니면 네. 보합에서 멈춰주던지. 근데 이게 보통은 거의 마지막 불꽃의 표현이 뭐냐면 주도주가 빠지면서 기자재가 올라가고 그 부속자재들이 같이 빠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선에 대해서 약간은 좀 눌려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고점에 물려 있지 않는다면 지금은 조선주는 약간은 좀 현금화하는 것도 좀 올바른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요즘 조선주 관련해서 그래도 좀 다시금 올라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었는데 지금 오늘 시세로 봤을 때는 같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금화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장 안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HMM입니다. 인수 관련된 소식들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금 포스코가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 해운업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좀 모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철강이라든지 뭐 2차 전지주 쪽으로 좀 영위하는 사업인데 해운업까지 확대를 하게 된다면 좀 더 커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서의 전략들 어떻게 옥석 고르기도 하면 좋을까요? 지금 HM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일단은 뭐 인수를 확정하겠다라는 뉴스는 아니에요. 보다 보니까 인수 참여를 검토해 보겠다. 네. 근데 포스코 그룹은 늘 HMM이 시장에 나왔을 때 늘 이렇게 입 밖에 오가던 그런 그룹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인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포스코가 하고 있는 일들 지금 뭐 철강업이라든지 2차 전지 소재업이라든지 이 해운 쪽과 전혀 관련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조금 더 어저께 스터디를 좀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용광로에 들어가는 뭐 지금 유연탄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변판을 만드는 철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포스코가 연간 수입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수입을 하다 보니까 연간에 쓰는 이 운송업 비용이 한 3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HMM이 포스코 그룹 산하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컨테이너선 쪽에 대해서는 분명히 물류비를 좀 절약을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지금 HMM이라는 회사 자체는 여러분들 배를 생각하시면 이런 컨테이너선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기존의 HMM은 컨테이너선 위주로 사업 개편을 하다가 아마 올해부터 이제 벌크선이라고 하죠. 뭐 유연탄이라든지 목재, 석탄 이런 것들을 그냥 벌크로 담아놓는 벌크선들의 약간은 방향성을 좀 바꾸면서 결국에는 포스코와 조금 더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많아지는 그런 사업 구조 개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뭐 우리가 2023년도에 하림그룹과 HMM의 경영권 이슈라든지 뭐 후보자까지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파토가 났기 때문에요. HMM의 현재 기업 구조 재편을 본다면 결국엔 지금 이 한국산업은행이라든지 해양진흥공사 쪽에 좀 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인수 관련해서는 좀 잡음이 있습니다. 사실 2023년 말쯤에도 HMM 관련해서 인수 소식이 있었는데 좀 무산이 된 경우가 있었죠. 이런 과거 사례들을 참고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HMM 지금 5% 가까운 시세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예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업종으로도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요즘 계속해서 계약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벤츠와의 배터리 공급 계약까지 있었죠. 이제 15조 원 규모다 하면서 굉장히 또 큰 규모다라는 것으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어제는 이 12분의 급속 충전기를 개발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좀 기대감이 같이 깃든 모습이었습니다. 2차 전지 업황 안에서도 사실 전기차 캐즘 이외에도 배터리 쪽으로 계속 시그널을 좀 돌려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 업황 회복에 대한 신호탄으로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사실 7월 달 들어와서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바닥을 충분히 잡았다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지금은 2차 전지 자동차, 전기차 쪽만 볼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외면했었던 ESS라든지 LFP 쪽으로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필 이제 LNF의 BW 발행 이슈가 좀 터지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의 투심이 좀 약해졌고 그 약해진 와중에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좀 줄어든다라는 얘기도 약간 투심을 더 바늘로 콕콕 찌르는 느낌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의 전기차의 1등 주자인 비아디에서도 계속해서 판매 예측량을 좀 낮추면 눈높이를 좀 낮추면서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좀 사그라들기 시작했다라는 게 아마도 투심을 좀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LNF 이런 종목들을 보면요. 지금 음봉으로 한 6일 연속 정도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선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죠. 2차 전지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아마 뉴스들이 거의 일면이 2차 전지를 도배를 했는데 8월 말부터 2차 전지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결국엔 지금 자리를 지켜준다면 저는 2차 전지 종목들도 충분히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일단 2차 전지는 현재 전기차 향으로 지금 보시지 말고요. 보시면은 일단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불리는 현재 전력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를 밤에나 새벽에 어디에다 저장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ESS 쪽을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그 ESS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를 잘 만드는 그런 회사 쪽으로 본다면 저는 2차 전지는 충분히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요. 충분히 많이 떨어졌고 지금부터는 충분히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으로 이미 충분히 많이 떨어졌고 이제 더 이상 좀 물러날 곳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관련해서도 계속 좀 이슈가 있는 만큼 지금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코멘트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ESS 관련해서도 사실 이렇게 배터리 하면은 또 로봇까지도 같이 연장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로봇 시장 안에서 좀 아무래도 이 거래량도 많이 없고 좀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시세를 받아갈 때마다 좀 올라가는 양상이거든요. 이 안에서의 좀 더 시선을 더 넓혀서 로봇 쪽으로의 전략들은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로봇은 또 올 초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종목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로봇주들은 숫자가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실적을 보여줄 만한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틀, 3일 정도의 상승한 후에 다시 떨어뜨리는 그런 영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성장주 중에 로봇 테마는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들기는 들지만 아직까지 로봇의 정말 시가총액 1위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도 지금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거기다가 지금 로봇의 부품주들 정도만 좀 실적이 나올 뿐이지 완성형 로봇을 만드는 아니면 로봇의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로봇주들은 아직도 숫자가 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로봇주들은 이렇게 단기간에 단기 트레이딩은 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조금 더 힌트를 생각을 해보자면 노란 봉투법 때문에 로봇주들이 다시 좀 들썩이기도 했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 아직까지 정책적인 이런 리스크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상황에선 좀 바라봐도는 괜찮을까요? 일단은 노란봉투법이 원래 없었던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자마자 네. 이제 기업들은 그럼 로봇으로 가겠네라고 하면서 로봇주들이 거래가 콱 몰렸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레벨업이 더 되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의 우리나라의 로봇의 이름을 붙여서 걸어다니는 로봇이라도 좀 나와줘야 로봇주들이 좀 올라갈 텐데요. 저는 이것 또한 노란봉투법 또한 약간은 로봇주들의 수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수혜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로봇주 안에서는 좀 실적이 좀 반등이 있어야 이런 주가적인 모멘텀까지 연결을 해줄 수 있다라는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좀 장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으니까 예전까지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데도 양시장 지금 빨간불 켜져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는 좀 들어오긴 하는데 규모가 좀 크진 않습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매도 우위 외국인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지금 시장이 이제 이슈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금리나 관련해서도 뭐 기대감이 다 선반영됐었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나 섹터들이 지금 사실은 뭐 뭔가 갈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막상 손은 맞아요. 안 뻗쳐지는 이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일종의 무풍지대에 들어선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무풍지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돛을 배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바다에서는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증시도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 그리고 이제 답보 상태 지금 굉장히 맞아요.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럴 때 가장 이제 투자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시장은 어떤 거냐면은 이때는 나비의 날개짓 한 번이라도 굉장히 많이 시장이 동요할 수 있어요. 드디어 뭔가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그래서 이 섹터가 뭔가 의미가 있겠구나 하면서 매수세가 쏠림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매수세가 쏠려 나왔을 때 기관과 외국인들이 재빨리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떤 손바뀜이 나타나는 증상 속에서 개인 투자들은 웬걸 수급이 좀 몰리는 것 같아. 장 초반에는 수급이 몰리니까 사도 괜찮겠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네. 조금만 시간 지나가면은 장 막판에는 다 순매도로 전환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투자분들이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 어떤 종목이 갑자기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떤 기술적 조정을 꽤 오랫동안 받았던 종목인지 아니면은 수급 현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좀 바뀌었던 종목인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수급 중에서 저는 지금 외국인 수급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특히 네. 3개월, 6개월 그리고 지난 반년, 1년,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 동안의 이 순매수 현황들을 충분히 보면서 왜 지금 다시 이 수급 주체들이 이렇게 전략이 바뀌었는가 이걸 역으로 추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 어떤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외국인이라는 표현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로 외국인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검은 머리 외국인일 수도 있는 거고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형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수급에 대한 디커플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략이 좀 차별화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1,000억 이하에 있는, 1,000억 미만에 있는 굉장히 작은 종목들 같은 네. 경우에는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시장이 단기 매매로서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유리하느냐라고 한다면은 네. 물론 아직까지는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처럼 10%, 20%씩 큰 비중을 넣어서 수익을 먹기에는 여전히 불안한 종목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조정에 대한 우려들 혹은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오늘 발표했던 고용 지표들을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미국 경기도 굉장히 좋지는 않구나. 특히 이제 관세 여파로 인해서 물가도 많이 올라갔을 것이고 또 그만큼 이제 기업에서는 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점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마냥 우리가 선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현금 보유량을 한 15% 정도는 마련해 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제 급하게 뭐 오늘 시장에 그래도 조금 빨간불이 들어왔으니까 급하게 매도하시라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조금 수익이 났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도 그리고 내가 좀 조정이 났던 종목은 뭐 배수 매수까지 고려를 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손실을 회복이 되시면 다시 원비중으로 복귀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새로운 뉴스가 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뭐 빠르게 오르는 종목들 따라 붙기보다는 현금에 대한 비중도 지켜가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먼저 살펴봤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테마들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살펴봤을 때 오늘 의외로 또 CXL 쪽에서 좀 오름세를 시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첫 번째 테마부터 좀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반도체가 가장 먼저 지금 자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 UBS 쪽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HBM, DDR 폭풍 하면서 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를 긍정적으로 내놓은 상태고요. 내년 매출 총이익 또한 올해 대비해서 9%포인트는 좀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TP가 39만 4천 원까지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이후의 흐름들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지 오늘 반도체 투톱 중심으로 해서 소부장까지 전략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열어볼까요? 다음은 저유가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유가가 이제 배럴당 $60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석탄이랑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중요성 짚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 바도 있고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도 $63 정도 현재 WTI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까요? 마지막은 로봇 쪽 준비되어 있고요. 이미 이제 올해 초에 한번 시세를 확 냈다가 잠시 좀 길게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노란 봉투법 이슈가 나오면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주가 잘 가고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중소형 단에서 시세가 좀 잘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서 어떤 전략을 세우면 될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 초점 맞춰서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은 다시 좀 시세가 좀 돌아오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네요. 그동안 잘 갔던 현대무벡스도 한 1%, TXR 로보틱스도 강보합 정도 지키는 모습, 이렌시스가 3%대 강세 나타나면서 현재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부터 전략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살짝 언급한 것처럼 어제 이제 UBS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HBM 협상과 관련해서 마무리 단계에 왔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뭔가 HBM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반도체 투톱의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는 그래도 3%대 강세를 보이지만 삼성전자는 약보합 수준에 흘러가고 있지만 SK 하이닉스는 3%대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전략을 어떻게 챙겨봐야 될까요? 다 확인하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접근해도 가능할까요?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제 뭐 JP 모건도 그랬었고 뭐 작년에 뭐 모건 스탠리에서 뭐 SK 하이닉스 뭐 겨울이 올 것이다, 반도체 겨울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굉장히 공격적이고 악의적인 보고서를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해는 됩니다. 뭐 그때 시즌이 여름이었고요. 좀 있으면 이제 겨울이 올 것 같으니까 겨울인데 반도체도 겨울일 거다. 뭐 이런 말장난을 좀 의미에서? 많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보고서가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누가 매수를 가장 많이 했냐? 모건 스탠리가 악재를 냈을 때는 맞아요.
JP모건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또 한 번 이제 JP모건이 또 이제 악재를 내놓고도 정작 JP모건이 또 많이 사는 맞아요. 이런 모습, 이런 굉장히 어폐가 있는 행동을 많이 보였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제 계속 강조를 드리냐면은 지금 미국 정부가 굉장히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파운드리 업체와의 이제 전략적 협력을 얼마나 강조할 것이냐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뭐 중국이 이제 전승절 기념으로 관련해서 이제 열병식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세 명이서 짝짝꿍하고 이제 열심히 놀아라. 이제 너희는 이제 미국이 적이다는 식으로 사실상 공언을 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만의 침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중국이 만약 정말 대만을 무력 침공을 하든 아니면은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합병이 되든 여러 가지 이슈를 봤을 때 그럼 TSMC라는 이제 그동안에 2나노급 이상의 제품들을 선단 제품을 굉장히 만들고 있었던 이 파트너를 잃게 된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 지금 누굴 계속 섭외를 하려고 하느냐? 바로 네. 인텔입니다. 인텔 지분 10% 넘겨라. 미국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보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지금 파운드리를 놓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라는 기업을 쉽게 놓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면 전략적 파트너를 봤을 때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이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거론되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HBM4까지 제품을 계속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워낙 이제 선점 효과가 컸던 것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이제 뭐 테슬라와도 이제 협력을 한다, 뭐 여러 기업들과 협력한다 이게 나오는 것이 이제 비로소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P4 라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P5 라인이 조금 일부 축소가 될 가능성도 네.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앞서 코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로봇 산업이라든가 이제 현지 투자 이런 것들이 고민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국내에 대한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 쪽을 좀 더 선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SK하이닉스도 이제 지금 부랴부랴 다시 이제 조정이 나오는 원인이 뭐냐면은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 공장이 있죠. 공장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미국 현지에 발판이 있으니 관세를 우회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부분이 약하다는 입장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좀 답보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양대 종목을 봤으면은 네. 아마 눈치를 챘을 거예요.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됐을 때는 삼성전자가 그만큼 기지개를 잘 못 폈어요. 근데 오히려 삼성전자가 잘 갈 때는 SK하이닉스가 그동안 또 답보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렇게 쉽게 둘 다 빠지지는 않았다는 걸 봤을 때는 AI 산업에서 우리가 반도체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의 투심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중국에다가 H20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있냐 없느냐, 뭐 지금 미국 정부로부터 수익금의 뭐 15%를 뭐 상납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보이다 보니까 사실 파트너 입장이었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그럼 SK하이닉스도 제품을 싸게 팔아라고 엔비디아로부터 압박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수급이라든가 혹은 이제 신용 현황들 그리고 지금 이제 중장기 전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요. 오히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타격이 컸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이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부정적 여론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때, 즉 한국 시장 자체가 IT 기업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고 또 그 중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이 상당히 높은 두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반도체라는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맞지만은 한국 시장에 대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벤치마크의 종목이다 보니까 여기에 동요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분께서 항상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린다. 근데 이때가 정말 반도체라서 흔들리는 건지 아니면 한국 시장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으로 여론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물량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적어도 1년, 그러니까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순매수 현황을 보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니까 수급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긴 하네요. 지금 외국인이 SK하이닉스에 한 3거래일 정도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메릴린치까지 매수 상위 창구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UBS,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JP모건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3거래일 연속 러브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으로 보면요. 삼성전자는 어쨌든 간 7만 원을 이탈한 자리고요. SK하이닉스는 한 지난번에 24만 5천 원 요쯤이 아마 저점으로 좀 파악이 돼요. 그때 딛고 이제 다시 좀 올라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서 그러면 만약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사인 주실까요? 일단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다 아시는 종목이고 그만큼 이제 우리가
무게가 무겁다, 시가총액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탄력적인 수익을 얻기가 쉽지는 않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 이제 공장이 있다라는 것인데 일단 반도체도 그렇고요, 가전도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두 개를 비교하면 누가 더 낫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반도체 부분만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두 종목을 저울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모바일 사업부도 있죠, 가전 사업부 있죠.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은 가전 같은 거 우리 냉장고 네. 좀 고장 나면은 좀 고쳐 쓰잖아요. 이거 경기가 좀 안 좋은데 냉장고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 바로 듭니까? 거의 못 들어요. 그러니까 10년 쓰던 거 11년 쓰지 뭐, 12년 쓰지 뭐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가전 매출 같은 게 축소가 된다. 그러면 마진이 떨어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만 더 이제 투자분들이 반도체라는 입장에서만 너무 몰두해서 이 두 개 종목을 저울질하시기보다는 일단 영위한 사업을 나누어서 비중별로 조건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15%를 좀 초과하는 비중은 좀 자제하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네. 있고요.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만약에 내가 이미 10%의 초과 비중을 15% 이상의 초과를 비중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처럼 주가가 좀 이렇게 고압 상태에 있을 때는 이제 종목을 조금 축소를 하셨다가 오히려 다시 조정 이후에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계신 게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전 사업을 놓고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기준을 다시 세워주신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7만 원 선으로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부장은 어떨지도 궁금해요. 어제 SK증권 리포트를 보면 소부장도 이제는 바스켓으로 고려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주기로 투자 기회가 돌아오는데 다시 한번 돌아왔으니까 이번에는 소부장을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골자였거든요. 그러면 진짜 괜찮은지가 궁금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뭐 일단 장비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큰 움직임이 없었죠. 그러니까 올해 초 정도에도 잠깐 나왔다가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 고객사들이 전년도 대비했을 때 이제 투자가 확보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하반기를 목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업들이 지금 선단 투자를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지금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EST라든가 뭐 HPSP 뭐 네. 많은 기업들 그리고 뭐 이오테크니스 이런 기업들이 계속 이제 거론이 되는 원인이 그동안 눌림목이 꽤 오랫동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장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이제 매출액 자체에 대한 증가를 많이 주목을 했어요. 왜냐면 안 팔렸으니까요. 근데 올해 지금 작품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크게 성장은 안 했지만 영업이익 마진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그만큼 이제 작품 자체가 고도화되면서 기존 고객들이 지금 뭐 쉽게 예시를 들면은 HBM3를 쓰던 거를 HBM4 제품용으로 라인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입지도가 굉장히 높고 뭐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라면은 여기에 더 이제 매수가 몰린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했을 때 장비주들 저는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또 강세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이번 하반기에 온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투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다른 섹터에 대비했을 때 그동안 반도체 장비가 굳이 이걸 사야 될까라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AI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정책 이슈가 나왔다 그러면 아 AI 강화하는구나. 그러면 다 반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테마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다 보니까 거래가 쏠림 현상이 AI 소프트웨어 쪽은 강세가 나왔지만 장배 쪽이라든가 소부장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소외가 한두 달 정도 이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순환매 기점에서 봤을 때는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5에서 한 8% 정도씩은 하나 종목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장비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 좀 같이 주셨습니다. 어제 나왔던 리포트를 봤을 때는 소부장도 기회다. 그래서 4년 주기로 사이클 돌아오니까 다시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초입으로는 장비사가 먼저 반응을 할 거고 나머지의 이제 소재 부품단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함께 참고하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로봇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로봇의 주가를 봤을 때 지금 시장 반응은 어느 정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좋다 말았던 거죠. 좋다 말았다? 네, 사실상 좋다 말았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연초 대비했을 때 로봇 섹터가 지금 이제 움직임이 그만큼 활성화됐냐? 그렇진 않다. 아, 그건 아니죠. 맞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쇼링보다는 아웃쇼링을 먼저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1기 때는 오프쇼링,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서 거기서 저렴한 인건비 활용해서 제품 많이 만드세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중국에 대한 경쟁력이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 2기 때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다시 그 기업들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왜 비싼 인건비를 쓰게 해외에 잘 나가 있는 기업들을 다시 인쇼링 했느냐고 비판을 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다시
인쇼어링 왜 안 돼 있냐? 공급망 왜 우리 미국 걸로 다 안 돼 있느냐? 여기서 지금 판단 착오가 된 게 아니냐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장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은 인쇼어링을 요구한다라는 것이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과의 어떤 이제 경쟁 구도에서 지금 중국의 GDP가 뭐 당연히 이제 미국의 GDP를 40%를 초과한 게 꽤 오래전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압박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공급망에 대한 재편을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로봇주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러면 뭐 인건비 부담이나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눈치를 보여야 되다 보니까 결국엔 공장을 이전해야 된다. 근데 공장을 이전한다고 해서 거기 있는 미국인을 100% 꽉꽉 눌러 담아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지 조달을 위한 어떤 스마트 팩토리 부분이라든가 혹은 여기에 더 나가서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좀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인 것인데 저는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다 말았다고 아까 제가 표현을 드렸던 것도 결국에는 노란 봉투법 가결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 시위하고 파업이 많아지겠네. 현지 공장 이전하겠네. 이런 거는 다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 봉투법이 가결된 이제 노란 봉투가 가결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딱 이슈 나왔을 때 반짝했고 그다음 가결됐습니다. 반짝하고 그다음 움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공격적 투자는 좀 지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저는 중장기 모멘텀으로 본다? 그러면 차라리 펀드처럼 모아가시는 게 맞는 거죠. 아, 모아가기? 그렇죠. 네. 모아가기를 가야 되는 건데 이 로봇주가 단기 반등에 대한 거에 기회를 놓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은 지금 쏠림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로봇주의 거의 상당수는 개인 투자들이 지금 많이 몰려 있습니다. 물론 뭐 RS 오토메이션이나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잘 몰렸어요. 근데 지금 회사가 역으로 유상증자를 기습 발표를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이제 기회가 있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또 자금을 끌어당기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수급이 좀 좋은 종목이다. 근데 조정이 좀 나왔다? 그러면 이런 종목을 큰 비중으로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급하게 잡으시기보다는 떨어지네? 조금씩 기다렸다가 조금씩 주워 담는 거예요. 속도가 줄어들 때마다 뭐 1%씩, 뭐 내가 그 정도 돈도 없다. 0.1%씩이라도 하나씩이라도 주워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급한 마음에 접근하시기보다는 천천히 가신다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이제 로봇주 쪽에 좀 주목해볼 만한 기업을 좀 말씀해달라고 하시면은 저는 일단 아까 언급했던 RS 오토메이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전용 양식 이제 엔코더를 이제 지금 국산을 했고 여기에 대한 시스템까지도 이제 칩 개발을 완료가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라든가 방산, 드론까지도 이제 확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기회는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가 지금 최근에 조정이 좀 많이 나왔는데 현대모비스를 주목할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아틀라스에 관련해서 액추에이팅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로 거론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현대모비스의 상당수의 매출은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틀라스가 지금 미국에 있는 공장에 텍사스 공장에서 지금 이제 가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미국 공장에 이제 현대가 지금 가동을 하겠다, 투입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에 로봇에 대한 액추에이터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잡힐 것이고 그리고 이 로봇이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만드니까 자동차 생산 단가가 떨어지니까 뭐 오히려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죠. 이번에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높이면서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은 현대차가 오히려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미국 시민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관세 때문에 차값 올라간다 해서 8월에 더 현대차를 많이 샀어요. 그러면 오히려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을 더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관세가 올라간다라도 그러면 생산량을 증대하는 방법으로 로봇을 투입하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또 거론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좀 짚어주셨고 그 안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도 함께 좀 봐주셨는데 시간이 많진 않은데 짧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궁금해요. 로봇주를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중간중간 실적 발표할 때마다 실적에 잘 뒤따라주는 종목들은 좀 아니다 보니까 항상 걱정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때마다 흔들리면 그걸 기회로 삼아라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물론 이제 흔들린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라는 얘기보다는 일단 실적이 큰 종목들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상한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서버 로봇 이런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리고 앞서 코너에서도 이제 말씀 주셨던 것이 이제 부품주 위주로 봐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품이 꼭 로봇에만 쓰인다는 이유는 없거든요. 네네. 오늘 뭐 이렌시스가 잘 간다고 하지만 네. 이렌시스가 뭐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뭐 로봇 청소기 쪽 부품 들어간다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요. 철물점 같은 기업이에요. 이렌시스가 보안 솔루션 업체라고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도어락 만드는 회사거든요. 현관문 도어락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를 보안 솔루션 업체라고 이름이 좀 거창하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 그러면 이
도어락에서도 들어가는 어떤 이제 뭐 제품이라든가 뭐 비대 댐퍼라든가 이런 걸 이제 만드는데 흔히 말하면은 매출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테마로 갈 때는 테마로 반짝하는데 또 빠질 때는 4,400원에서 여기서 잘 이렇게 지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 그래도 다른 곳 매출이 잘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 기대가 식어도 기본적인 어떤 실적의 베이스가 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뭐 이제 로봇주로 거론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단기 변동을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이 기업이 나타났던 매출의 대부분은 어디서 나는가 이 사업 영위를 중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단기 변동에는 늘 대응해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 실적이 받쳐주는 로봇주 위주로 해서 펀드처럼 조금씩 흔들릴 때마다 모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님과는 개장 분위기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대기업 특혜 논란 재점화라는 댓글이고요. 기업 성장 포럼 출범식에서 대기업들이 모여서 글로벌 기준에 맞게 규제를 바꿔달라라는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됐을까요? 네, 먼저 이번 포럼의 경우에는 참석한 인원들을 살펴봤을 때 이 대한항공상공회의소, 또 한국경제인협회, 그리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함께 개최한 자리였습니다. 특히나 SK와 삼성전자를 비롯해 이 금융권 수장들까지 대거 참여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현실을 공유하는 자리였는데요. 삼성전자의 박승희 사장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대기업이라는 단어 뒤에 늘 규제가 따라붙었고 또 인식과 법과 제도까지 지도해 왔다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삼성 같은 기업이 해외로 나가게 된다면 경쟁 상대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애플과 구글 그리고 TSMC 등 이 글로벌 초대형 기업들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의 규모로 줄을 세우기보다는 산업 단위로 지원과 또 규제가 설계되어야만 이런 주장을 해야 됐다라고 내세운 겁니다. 네, 즉 대기업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규제 프레임에 갇히는 걸 가지고 풀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의식이 이 안에 좀 담겨 있는 걸까요? 네, 핵심을 좀 살펴보면 이 국내 중심 규제와 글로벌 경쟁 환경에 대한 어떤 환경의 괴리가 있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대기업의 규제는 그동안 재벌과 그리고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 또 노동자와의 갈등 같은 이런 사회적 맥락에서 함께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이러한 잣대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은 이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AI 방산 등 전략 산업을 지정하고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를 따지기보다는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SK의 이영희 위원장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함께 전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두 가지 규제가 섞여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기 위한 규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의 고유의 또 사회 정서적 고려에서 나온 규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이것들이 섞이다 보니 아무래도 방향성이 흐려지고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미래 전략을 세울 때 앞으로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시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기업들의 요구는 단순히 규제를 풀어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발맞춘 규제 환경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또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별 맞춤 지원이 제도화가 된다면 반도체와 조선, 또 2차 전지와 같은 이런 국가의 전략 산업이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더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는 계산이 어느 정도 깔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규제를 기업 규모로 삼는 게 아니라 산업 기준으로 전환해달라라고 요청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화두로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댓글입니다. 이제 출근길도 매매 전쟁이네라는 댓글이고요.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 거래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말에 이제 프리마켓 도입으로 가닥을 좀 잡힌 모습이긴 한데요. 물론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들은 좀 보셔야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우리 주식시장은 현재 오전 9시에 개장을 해서 오후 3시 30분에 마감하는 구조가 현재 이어지고 있죠. 이 시간대는 사실 이 글로벌 주요 시장과 비교하면 상당히 짧은 편이다라고 또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그동안 거래 시간을 최대 오전 8시부터 또 오후 8시까지 넓히는 방안으로 고민을 해왔는데요. 처음에는 개장 시간을 1시간 정도 앞당기는 방안도 있었지만 결국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 정규장 쪽으로 손을 대기보다는 아무래도 프리마켓에 또 별도로 여는 방식이 현재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프리마켓은 정규 개장 전에 미리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간대인데 이 미국의 나스닥이나 또 뉴욕 증시 쪽에서도 현재 이미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또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방향을 잡은 이유를 해석해보자면 정규장을 단순히 앞당기기만 하면 이 거래소 직원이나 그리고 증권사 인력들의 근무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서 또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고요. 프리마켓은 아무래도 별도의 시장으로 운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업계 반응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 거래 시간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면 증권사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차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좀 보이고 있을까요? 증권사들을 상대로 아무래도 설문조사를 돌려봤을 때 의견은 또 양측이 갈린 모습이 또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대형 증권사들의 입장은 이 정규장을 아예 앞당기는 걸 더 선호했다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장이 일찍 열리게 되면 해외 투자자들은 주문을 빨리 소화할 수 있고 또 장악력이 큰 대형사 입장에서는 주도권을 가져가기에 유리한 구조가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소형 증권사들은 프리마켓 쪽에 손을 조금 더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처럼 별도의 시장으로 운영이 되면 IT 시스템을 크게 확충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비용 부담도 함께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거래소는 양측의 의견을 절충해 이 프리마켓 신설이라는 방향을 굳혔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문제는 준비 기간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돼서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 당초 거론됐던 연내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은 이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발행되는 다양한 조치들인데요. 거래소는 매매 체결 수수료 인하와 함께 SOR, 즉 주문 자동 배분 시스템 개편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SOR은 이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과 조건을 찾아주지만 수수료가 낮은 넥스트레이드 쪽으로 유리하게 배분된다. 이런 불만도 또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마켓 도입과 맞물려 거래소가 시장 점유율 방어를 위해 앞으로 추가 대책까지 검토하는 새로운 흐름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거래소에 대한 그 거래 시간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증권사 이해관계에 따라서 의견들이 달라지긴 했지만 업계 조율이 좀 입장차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은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그래도 3,200선과 800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면서 움직입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앞서서 굉장히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로 찍혀 있었는데 현재는 매도로 좀 돌아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시장 모두 현물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주말 사이에는 8월 고용 보고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세계 폐암학회 일정도 있으니까 오늘 오후장에서는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특히나 이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들, 리가캠이나 루닉 같은 종목들 한 번씩 더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